네,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들썩들썩합니다. 오늘 원자재 전문가 모셨습니다. 대신증권 김소연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소연 연구원이 오신 거 보니까 원자재가 변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그 글로벌 은행 위기 뭐 네. 이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관련한 섹터들이 전부 다 상승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우선은 3월달 원자재 시장 흐름을 놓고 보면은 3월 중순까지는 이제 SBB 그 사태 전까지는 이제 원자재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이제 빠졌다가 어느 정도 이제 사태가 진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각국 관련된 이제 국가들이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뭐 글로벌 그 경제 위기까지는 좀 확산되기는 조금 이제 그렇게까지는 확산되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섹터별로 놓고 보았을 때는 이제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의 그런 수급적인 이슈가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원자재 중에서도 최근에 좀 주목받는 게 이제 국제 유가 그리고 이제 금 가격이 반등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주목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어떤 글을 보니까 최근에 이게 수요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경기 둔화로 수요는 조금씩 줄어들겠지만 공급 측면이 너무 타이트해가지고 조금만 수요 요인, 뭐 자금만 줘도 튀어오르는 그런 구조다는 얘기를 봤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원유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2022년 이후로 이제 재고가 조금 쌓여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이상 지속이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펙 플러스도 추가적인 감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공급이 나올 방안들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좀 유가도 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원자재 특히 이제 비철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런던 메탈 거래소 그리고 이제 상하이 거래소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지금 재고가 낮은 수준이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만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쪽 수요가 조금이라도 조금 회복되는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격 반등으로 이제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수요가 늘어날 기미가 보인다 이런 뉴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보니까 뭔가 하여튼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해 주신 이 오펙 플러스의 감산 아주 어떻게 보면 약간 기습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요. 그 관련해서 유가가 지금 80불대로 다시 올라갔고 뭐 일각에서는 100불 간다, 배럴당 100불 간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충분히 이제 올해 연말로 놓고 보았을 때는 이제 100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유가 레인지를 2023년 제시하고 있는 레인지가 이제 60에서 100달러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지금 오펙 감산으로 이제 다져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게 감산되는 양이 생각보다 이제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펙 플러스가 연초 이후로 지금 200만 배럴 정도 감산을 했다가 이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3월부터 이제 50만 배럴 감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5월부터 이제 오펙 플러스가 116 배럴을 116만 배럴 추가로 또 감산하는 추가적으로 감산을 하는데 그럼 합산을 해보면은 이게 한 366만 배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체 원유 공급에서 차지하는 양이 한 3.6%, 7%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메꿀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이제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물어보시기를 이제 뭐 셰일 쪽에서 충분히 커버 가능하지 않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충분히 지금 현재 유가 수준에서는 이제 셰일의 그 BEP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 균형 지금 그 비용들을 이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유가 수준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지금 셰일 업체들도 이제 겪고 있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워낙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셰일 쪽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그리고 이제 셰일 업체들의 현황을 살펴보면은 오히려 지금 생산량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그런 원유 생산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뭐 시추 리구스라든지 아니면 미완결 유정수 같은 그런 추이를 보면은 늘어나기도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이제 지금 원유 공급 쪽에서 이제 다시 타이트하다라는 의견이 이제 다시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유가도 이제 반등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유가 고유가발 인플레이션 다시 네. 또 재현되는 거 아닌가? 모처럼 인플레와의 전쟁에서 낮추고 있는데 네.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은 이제 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워낙 작년에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로 놓고 보았을 때는 이제 유가가 올라가서 뭐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조금 보기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인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물가를 어떻게든 간에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유가가 생각보다 지금 많이 빠지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유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시나리오라면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힘들다라는 거는 조금 우려해 볼 만한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또 원자재 안에서 금값 상승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네. 근데 그 전망도 엇갈리고 있는데 그 연구원께서는 그 리포트를 통해서 금값 하방 지지선이 높아졌을 뿐 상승 요인은 부족하다. 오히려 거꾸로 전망을 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제 그 시점의 차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로 놓고 보았을 때는 이제 금 가격이 그 역사적 고점을 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보고 있는 이유를 이제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던 시기인 이제 2020년 8월 그때 상황과 조금 비교 분석을 해 보면은 2020년 8월 때 이제 금 가격이 이제 올랐던 배경이 한 4-5가지 정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달러 약세 그리고 실질 금리 하락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때 당시랑 비교했을 때 현재의 시점이 그때 당시처럼 이제 달러 약세가 크게 나타날 것 같지도 않고 달러의 역수기 때문에 금값이. 네. 그리고 또 이제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실질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때를 이제 기록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이제 실질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마이너스 때를 이제 기록하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에 대한 투자 환경은 좋아졌지만 올해로 놓고 보았을 때는 조금 전고점을 조금 넘어서긴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조금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제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금 가격도 이제 더 올라갈 그런 개연성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러도 이제 뭐 내년 아니면 내후 뭐 그 시계열로 뭐 3년, 5년으로 놓고 보면은 달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저는 좀 형성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계열을 이제 길게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금 가격도 지금 이제 매입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금리를 이제 연준이 낮추는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달러 강세도 어느 정도 좀 완화된다고 보고 그렇다 그러면은 뭐 금값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영향을 받겠죠. 네. 자, 비철금속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중국 경기하고 상당히 밀접하죠. 근데 중국이 성장률을 낮춰잡으니까 뭐 상대적으로 비철 시장에서는 좀 약세였는데 또 그래도 이제 부동산 가격이나 제조업 지표 등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저도 이제 원자재 중에서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그러니까 2023년 올해로 놓고 봤을 때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섹터가 이제 비철 금속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하반기까지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그나마 이제 성장률이 이제 좋게 나올 국가는 이제 중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원자재 쪽에서도 이제 중국 쪽 수요 비중이 이제 비철이 이제 워낙 높다 보니까는 그쪽에서 조금 가격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도 이제 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플러스에서 이제 인프라 정책도 이제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도 이제 원자재 중에선 비철 금속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이제 최근에 그런 데이터들을 보면은 중국 쪽에 대한 수요를 좀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제 중국 쪽 원자재 수입량 데이터를 보거든요. 이제 근데 중국 원자재 수입량 데이터를 놓고 보았을 때 이제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하는 원자재가
지금 이제 그 비철 금속 그리고 이제 농산물 정도로 지금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놓고 보았을 때도 이제 중국 쪽 수요가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이제 중국 쪽 그리고 이제 그 상하이 쪽에 있는 거래소에 그 등록되어 있는 비철 금속 쪽에 대한 재고도 런던에 비해서 이제 크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수요 회복 기대감이 충분히 유입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비철금속 쪽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보는 게 구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 같은 뭐 닥터 코퍼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데요. 올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그렇게 구리 가격이 역사적 고점을 이제 뚫기 위해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제 조금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SBB 사태로 이제 은행 사태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됐지만은 저는 이게 여진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잔물이 높다. 남아있죠.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철 금속 가격 같은 경우에도 2분기, 3분기 정도 때는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조금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오히려 4분기 정도 때 조금 반등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시계열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단기간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구리가 충분히 지금 수급적인 환경을 놓고 보았을 때는 고점을 이제 뚫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하지만은 그러니까 올해로 놓고 보았을 때는 그게 달성 가능하냐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조금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낮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가 수요 늘어나는 데 비해서 공급이나 재고 부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네.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급 쪽에서 놓고 보면은 에너지랑 비슷하게 캐펙스 투자가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존 광산에서 이제 구리를 캐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갈수록 이제 구리 퀄리티가 낮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그런 투자가 필요한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로 놓고 보았을 때도 이제 구리 쪽에서 뭐 칠레 페루 쪽에서 노조 파업이 있다 보니까는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공급이 타이트했었던 상황인데 지금 3월 달부터는 지금 다시 이제 광산 쪽에서의 이제 가동이 다시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비철 금속이 이제 조금 단기 조정 가능성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알루미늄도 보죠. 러시아가 중국에 이어서 알루미늄 생산 두 번째 나라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생산 알루미늄에 관세를 200%를 붙인다. 근데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쓰셨던데 어떤 배경인가요? 우선은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예고가 됐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 자체 내부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량을 놓고 보았을 때 미국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조금 미리 이제 수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국가로 이제 수입량을 이제 다각화했다 보니까는 전반적인 이제 알루미늄 전체 시장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그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큰 이슈가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 쪽 수요 쪽 관련해서 이제 그 특히 이제 자동차 쪽 관련해서 수요가 회복되는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러시아랑 오히려 더 관련이 있는 게 천연가스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장 타격받았던 부분이 이제 유럽 쪽의 알루미늄 아연 제련소거든요. 지금도 가동이 이제 아직 정상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의 그 천연가스 가격을 흐름을 놓고 보면은 워낙 전쟁 이전 수준까지도 지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이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이제 조금 하반기 이후로 놓고 보았을 때 만약에 회복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이제 알루미늄 쪽, 아연 쪽에 대한 제련소들이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슈에 더 이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간단히 요거 하나만 꼭 질문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자원을 가진 나라들이 전부 다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 자원 수출을 무기화할 경우에 이런 가능성 때문에 원자재 시장이 요동칠
그럴 우려도 있지 않은가요?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는 이제 에너지는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하지 않은 좀 이제 러시아가 규제를 하지 않았던 자원 전쟁을 하지 않았던 원자재. 그리고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이제 비중이 높은 원자재를 놓고 예. 보았을 때는 농산물 쪽이 오히려 이제 앞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농산물 가격 흐름을 놓고 보면은 조금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좀 안정된다 이런 소식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흑해 수출 관련해서도 협정은 그래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관련돼서 규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조금 염려가 되는 거는 이제 러시아가 또 비료 쪽에 대해서도 워낙 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재료에 대한 만약에 그런 규제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농산물에 오히려 이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니까 걱정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대신증권 김소연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